한국사에서 가장 오래 왕좌에 앉은 남자가 있습니다. 78년. 요즘으로 따지면 20대에 CEO가 되어 100세까지 경영한 겁니다. 그는 한국사 최대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끝내 삼국 통일에는 실패합니다. 장수왕. 이름부터가 오래 산 왕입니다. 413년에 즉위해서 491년에 죽었으니까 78년간 왕이었습니다. 그 78년 동안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475년에는 백제 수도를 함락하고 왕을 처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통일했겠네?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장수왕은 백제 수도를 뺏고도 철수합니다. 뒤쫓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뒤를 돌아보니 북쪽에서 북이가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문의 적을 잡으려면 뒷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 이게 고구려의 숙명이었습니다. 장수왕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 남자의 할아버지 세대부터 봐야 합니다. 371년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고왕과 싸우다 전사합니다. 전장에서요. 고구려 700년 역사에서 왕이 전투 중에 죽은 건 이때가 유일합니다. 한나라의 왕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싸우다가 죽었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고구려는 전현의 모용왕에게 수도를 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가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때의 고구려는 말 그대로 위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나라에서 20년 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391년 광개토 대왕이 즉위합니다. 나이 18.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 새내기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18살 청년이 뭘 했느냐? 즉위하자마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백제를 쳐서 58개 성과 700개 촌락을 점령하고 신라에 5만 대군을 보내 왜구를 몰아내면서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1년 동안 쉬지 않고 원정을 해서 총 64개 성, 1,400개 촌락을 정복합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에 새겨진 기록이에요. 망해가던 나라를 동북아 최강 제국으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412년 광개토 대왕이 죽습니다. 나이 39. 너무 일찍이에요. 21년간 전장을 누비며 제국을 만든 남자가 겨우 40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아들이 왕좌에 앉습니다. 413년 장수왕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삼성 이건희가 21년 만에 글로벌 1위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세상을 떴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만든 제국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압박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64개 성, 1,400개 촌락, 남으로는 한강, 서로는 요하, 북으로는 송화강까지. 동북아에서 감히 고구려를 건드릴 수 없는 제국. 이걸 물려받은 아들은 최소한 이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아버지보다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그게 정복군주의 후계자가 짊어지는 숙명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장수왕에게는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숙제의 이름은 2개의 문이었습니다. 앞문의 백제와 신라, 뒷문의 중국. 이 두 문을 동시에 열 수 없다는 딜레마. 장수왕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60년을 준비합니다. 60년이요. 첫 번째 수는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427년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지도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텐데요. 국내성은 만주 쪽이고 평양은 한반도 중심부에 훨씬 가깝습니다. 수도를 남쪽으로 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온 나라에 선포한 거예요. 나는 남쪽을 먹겠다. 장수왕의 의지를 수도 이전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33년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습니다. 낮의 동맹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스타트업 두 곳이
대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맺은 전략적 제휴입니다. 백제 혼자서는 고구려를 못 막아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막기로 한 겁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백제를 치면 신라가 뒤를 찌르고 신라를 치면 백제가 옆을 찌릅니다. 각계격파가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장수왕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남자의 무서운 점입니다. 장수왕은 뒷문부터 잠깁니다. 북위와의 외교를 안정화시킵니다.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맞추고 30년 넘게 공을 들여서 북쪽의 위협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동시에 안에서는 귀족 대숙청을 단행합니다. 반대파를 싹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한 수, 백제 계로왕의 측근에 도림이라는 스파이를 심습니다. 도림은 계로왕 옆에서 바둑을 두며 신임을 얻었고 계로왕에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부추겨서 백제의 국력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60년이에요. 외교, 숙청, 스파이 침투, 전부 하나의 목표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475년, 기회가 옵니다. 장수왕이 3만 병력을 이끌고 백제 수도 한성을 포위합니다. 한성, 지금의 서울 일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60년을 기다린 순간이에요. 3만 대군이 백제의 심장부를 에워쌉니다. 성벽 밖은 고구려 깃발로 뒤덮이고 성 안에서는 비명과 연기가 뒤섞입니다. 백제 계로왕은 급히 신라의 구원을 요청하지만 원군이 오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7일, 고작 7일 만에 한성이 무너집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 일주일 만에 함락된 겁니다. 그리고 계로왕, 도망치다 붙잡힙니다. 장수왕의 병사들 앞에 끌려 나온 계로왕, 한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측근 도림이 고구려 스파이였다는 걸 아마 그제야 알았을 겁니다. 바둑 두며 웃던 그 사람이 내 나라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자였다는 사실. 계로왕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계로왕은 그 자리에서 처형됩니다. 왕후와 왕자들도 함께요. 60년을 기다려서 잡은 기회, 백제의 수도를 함락하고 왕을 처형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이제 끝 아닌가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장수왕은 멈춥니다. 백제 잔존 세력이 웅진, 지금의 공주로 달아나는데 뒤쫓지 않습니다. 끝장을 낼 수 있는 순간에 발길을 돌립니다. 왜? 두 가지 소식이 날아옵니다. 남쪽에서는 신라 원군 1만 명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문, 북쪽에서는 북위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경쟁사 본사를 점령했는데 정부 규제 당국이 조사 들어온다는 소식에 철수해야 했던 겁니다. 앞에서 잡아야 할 놈이 도망가는데 뒤에서 더 큰 놈이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장수왕의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6년 뒤, 481년, 장수왕이 다시 한번 남쪽을 칩니다. 이번엔 신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제와 가야까지 연합해서 막아버립니다. 고구려 군사 1,000명이 전사합니다. 475년의 기회를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78년 중 가장 가까웠던 그 순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수왕은 왜 78년 내내 이 구조를 깰 수 없었을까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수왕이 78년간 깨지 못한 이 구조,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제 동맹, 백제와 신라가 433년에 맺은 군사동맹인데요. 이게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연동구조예요. 고구려가 백제를 치면 신라가 달려옵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치면 백제가 달려옵니다. 각계격파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경쟁사 두 곳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우리 중 하나라도 건드리면 둘 다 나간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뒷문에는
중국이 항상 내려다보고 있으니 고구려로서는 절대 전력을 남쪽에 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91년 장수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78년간 이 구조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사라지자 고구려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31년에는 안장왕이 피살됩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544년에는 대규모 정난이 터집니다. 귀족들이 파벌을 나눠 서로 죽이고 죽는,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는 혼란이 계속됩니다. 장수왕이라는 거대한 중심축이 빠지자 78년간 눌러놓았던 귀족들의 권력 욕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642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영유왕을 죽이고 대신 100명에서 180여 명을 한꺼번에 참살합니다. 그리고 왕족 고장을 왕으로 앉힙니다. 허수아비 왕이에요. 진짜 권력은 자기가 가져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연개소문은 기존에 있던 관직에 앉은 게 아닙니다. 대망리지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앉습니다. 왕의 모든 총무를 독점하는 최고 권력직, 왕보다 높은 자리. 요즘으로 따지면 CEO를 해고하고 이사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앉은 겁니다. 이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고구려는 다시 한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645년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약 10만에서 15만, 천하의 당태종이 직접 전장에 나온 겁니다. 고구려의 여러 성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시성 앞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안시성 성주의 이름, 양만춘. 사실 이건 가짜입니다. 놀라시죠?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1553년,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거의 900년이 지난 뒤에 나온 중국 소설에 처음 등장합니다. 당서지 전통속 연의라는 역사소설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 알려진 성씨 중에 양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시성 성주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무명인인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성주가 뭘 했느냐? 당태종의 15만 대군을 88일간 막아냅니다. 3개월 가까이요. 요즘으로 따지면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를 3개월간 막아낸 겁니다. 당태종은 오는 길에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등 여러 성을 함락시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안시성만큼은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안시성 하나를 넘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최강 고구려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65년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이 700년 제국의 마지막 문을 엽니다. 연개소문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장남 남생, 차남 남건, 삼남 남산. 아버지가 죽자 장남 남생이 대망리지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남생이 지방 순찰을 나간 사이 동생 남건과 남산이 평양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형을 의심하고 왕명을 빌려 소환하려 합니다. 남생은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불응합니다. 그러자 동생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남생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 헌충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700년의 역사가 끝납니다. 100만 대군도 이기지 못했던 나라가 형제 싸움 3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장수왕의 78년은 고구려 7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볼게요. 장수왕, 이 사람은 78년간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서 남진 의지를 선포했고 수십 년에 걸쳐 북이와의 외교를 안정시켰고 반대하는 귀족들은 숙청했고 60년을 준비해서 백제 수도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외교, 전략, 전쟁, 정치.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전부 썼어요. 그런데도 통일은 못했습니다. 왜냐? 앞문의 경쟁사, 뒷문의 규제당국. 이 구조가 78년 내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제를 치면 신라가 올라오고 신라를 치면 백제가 달려들고 둘 다 치려고 하면
뒤에서 중국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구조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능력이 부족한 건가? 그런데 장수왕의 78년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안 되는 게 꼭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구조 자체가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넘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수왕은 한국사에서 가장 오래 왕좌에 앉은 남자였고 한국사 최대 영토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구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처럼 다양한 민족이 하나의 간판 아래 모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맥족, 한족, 말갈족, 예족까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어요. 안정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흐려졌을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거지,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지금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그 정체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오부 176성, 69만 호가 당나라에 편입됩니다. 700년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패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수왕의 78년이 실패였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조를 이기지 못한 것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78년 동안 앞뒤로 막혀있는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영토와 역사는 1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안 풀리는 게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이건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고요. 장수왕, 78년간 왕이었던 남자. 할아버지는 전장에서 전사했고 아버지는 3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아 78년 동안 왕자를 지킨 겁니다. 그 78년 동안 이 남자가 한 일을 정리해보면요. 수도를 옮겼습니다. 60년을 준비해서 백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국사 최대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삼국 통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문에는 나제 동맹이 버티고 있었고 뒷문에는 중국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제를 치면 신라가 찌르고 신라를 치면 백제가 달려들고 남쪽에 전력을 쏟으면 북쪽이 흔들렸습니다. 78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한쪽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수왕이 떠난 지 약 120년 뒤 연개소문이라는 남자가 왕을 죽이고 왕보다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당나라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죽자 세 아들이 서로의 목을 겨눕니다. 형은 적국의 길잡이가 되었고 동생은 형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700년 동안 수십 번의 외부 침공을 막아냈던 나라가 한 집안의 형제 싸움 3년 만에 문을 열어준 겁니다. 장수왕의 78년이 실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기지 못한 것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문과 뒷문 사이에서 78년을 버텼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그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1500년 전 장수왕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런 순간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 연개소문이 아들들에게 권력 이양을 제대로 준비해 뒀다면 고구려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